서울의 한강변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다. 아침이면 조깅하는 젊은이들이, 낮이면 가족 단위로 자전거를 타는 이들이, 그리고 해질녘이면 느린 걸음으로 산책하는 노인들이 강변을 채웠다. 하지만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한강의 한 모퉁이에는 고요한 공간이 있었다.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물결 소리가 잔잔히 울리는 그곳에 보름달이라는 작은 찻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간판은 오래된 나무에 손으로 쓴 글씨로 단출하게 새겨져 있었고, 문 앞에는 바람에 살랑이는 작은 풍경이 걸려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찻집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잊고 싶었던 기억을 되살리며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곳이었다. 찻집의 주인, 김영숙 할머니는 72살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주름 사이로 따뜻한 미소가 번지곤 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한강의 깊은 물처럼 잔잔하면서도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했다. 영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찻집으로 나와 문을 열었다. 그녀는 화로에 불을 지피고 백자 찻잔을 하나하나 닦으며 하루를 준비했다. 그녀가 내리는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다. 평온의 차, 추억의 차, 희망의 차, 각각의 차는 손님의 마음에 따라 다른 맛을 냈다. 차는 마음을 담아야 해? 영숙은 늘 그렇게 말했다. 마음을 담으면 손님도 그걸 느낀단다. 하지만 영숙 할머니가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그녀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45살,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영숙은 한때 여의도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행복한 가정주부로 살았다. 그녀의 남편 최병철은 은행원으로 성실히 일했고 두 자녀, 큰아들 민수와 막내딸 지은은 그녀의 삶의 중심이었다. 병철은 늘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고 주말이면 가족 모두 한강변으로 나가 자전거를 타거나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었다. 영숙아, 우리 이렇게만 살면 행복하지 않겠어? 병철은 종종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영숙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앞으로 닥칠 시련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45살이 되던 해, 그 평온했던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병철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들었고 병철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영숙은 병원에서 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오열했다. 병철 씨, 왜 나를 두고 간 거예요? 우리 애들은 어쩌라고? 그녀의 울음은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 충격도차에 가시기 전에 더 큰 비극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병철의 장례식이 끝난 후 은행에서 온 한 통의 편지가 영숙의 손에 쥐어졌다. 편지에는 병철이 비밀리에 빌린 거액의 빚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는 은행 동료들과 함께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지만 시장이 붕괴하면서 모든 돈을 잃었다. 은행은 그 빚을 갚으라며 집을 압류하겠다고 통보했다. 영숙은 믿을 수 없었다. 병철 씨가 왜 나한테 말 안 했지? 왜 혼자 그런 위험한 일을? 그녀는 밤마다 그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집을 잃고 영숙은 아이들과 함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민수는 13살, 지은이는 9살이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다.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아빠 없으면? 그 말은 영숙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걱정 마, 민수야. 엄마가 다 해결할게. 너희는 공부만 열심히 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기술도, 경력도, 심지어 희망조차 없었다. 영숙은 살아남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다. 그녀는 동네 시장에서 김밥과 떡볶이를 팔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쌀을 너무 많이 넣어 김밥이 터졌고 떡볶이 양념은 너무 맵거나 싱거웠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시장 한 구석에 작은 노점을 차렸다. 손님들은 많지 않았다. 가끔 동네 아줌마들이
몇 개 사주며 영숙 씨 힘내라고 격려했지만 그 말은 그녀의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뿐이었다. 겨울이 왔을 때 영숙의 손은 얼음물에 담갔다 꺼내기를 반복하며 터지고 갈라졌다. 손님 한 명이 아줌마, 손이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묻자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괜찮아요, 익숙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이 잠든 후 그녀는 혼자 화장실에 앉아 울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녀는 하늘을 원망했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아이들의 미래였다. 민수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너희 아빠 죽었다며? 가난뱅이 아들이 공부해봤자지 라는 놀림을 받았다. 지은이는 새 학기마다 교복을 맞출 돈이 없어 언니의 헌옷을 입어야 했다. 아이들의 눈빛에서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며 영숙은 이를 악물었다. 내가 무너지면 애들도 무너져. 절대 포기할도 할 수 없어. 빚은 점점 불어났다. 은행의 압류 위협을 피하려면 당장 돈이 필요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만난 한 여성이 영숙에게 접근했다. 김씨, 급하면 내가 아는 사람 소개해 줄까? 이자 좀 높지만 빠르게 돈 빌릴 수 있어. 절박했던 영숙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사채업자에게 5천만 원을 빌렸다. 이자는 매달 500만 원에 달했고 그녀의 노점 수익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사채업자들은 곧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집 앞에서 전화가 울렸다. 김영숙, 돈 안 갚으면 애들 학교에 찾아갈 거야. 그들의 협박은 그녀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한 번은 민수가 집에 들어오며 물었다. 엄마, 문 앞에 이상한 아저씨들이 왜 서 있었어? 영숙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냥 잘못 찾아온 거야, 민수야. 그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빚을 갚기 위해 영숙은 하루에 18시간씩 일했다. 새벽에는 김밥을 말고 낮에는 떡볶이를 팔고 밤에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녀의 몸은 점점 망가졌다. 손목은 힘줄염으로 욱신거렸고 허리는 쑤셔서 잠을 자도 통증이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아이들만 잘 자라면 내가 죽어도 좋아. 그녀는 매일 그렇게 다짐했다. 세월이 흘렀다. 민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입학했다. 지은이도 성적 우수로 교대에 합격했다. 영숙은 사채를 모두 갚았고 은행 빚도 조금씩 정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아이들이 독립하면서 그녀는 갑자기 텅 빈 삶을 마주했다. 내가 지금까지 뭐를 위해 살았지? 앞으로는 뭘 해야 하나?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어느 가을 오후 영숙은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버드나무 아래 서서 강물을 바라보니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그녀의 어머니는 시골에서 차를 내리는 법을 가르쳐 주곤 했다. 영숙아, 차는 마음이야. 정성을 담아야 맛이 난단다. 그 기억은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문득 그녀는 깨달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사람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야. 그날 영숙은 한강변에 작은 가게를 임대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는 저축한 돈과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찻집을 꾸렸다. 보름달이라는 이름은 어머니가 좋아했던 달빛에서 따왔다. 보름달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잖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녀는 문을 열며 다짐했다. 찻집은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다. 한강변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대부분은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점으로 향했다. 그래도 영숙은 실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차를 우려내고 찻잔을 닦으며 손님을 기다렸다. 차는 그녀가 직접 골랐다. 제주도의 녹차, 보성의 홍차, 그리고 산골에서 나는 허브차까지. 그녀는 차마다 이름을 붙였다. 평온의 차는 스트레스를 잊게 했고 추억의 차는 옛 기억을 떠올리게 했으며 희망의 차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했다. 첫 손님은 동네에서 산책하던 박노인이었다. 그는 퇴직한 버스 기사로 한강변을 걷다 우연히 찻집에 들어왔다. 할머니,
여기 차가 맛있겠다던데 한 잔 줘봐. 그는 투덜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영숙은 추억의 차를 내주며 물었다. 박노인, 예전에 버스 기사셨다면서요? 재밌는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그 말에 박노인은 눈을 반짝였다. 내가 70년대에 서울 시내를 누볐을 때 승객들이 참 순수했어. 한 번은 한 아가씨가 버스에서 책을 떨어뜨렸는데 내가 주워줬더니 고맙다고 편지까지 썼다니까. 그는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영숙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미소 지었다. 그 아가씨, 혹시 저 아니었을까요? 저도 그 시절 책을 들고 다녔거든요. 그녀의 농담에 박노인은 껄껄 웃었다. 그 후 박노인은 매일 찻집에 들렀다. 그의 친구들도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 할머니, 최노인, 그리고 윤 아저씨까지. 그들은 차를 마시며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영숙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들어주길 원해에게 내가 그걸 해줄 수 있다면 이 찻집은 의미가 있는 거야. 하지만 영숙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은 잊혀지지 않았다. 가끔 한밤중에 전화벨 소리를 들으면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다 갚았는데 왜 아직도 무서운 걸까? 그녀는 한강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더 큰 두려움은 아이들에게였다. 민수와 지은이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랐다. 영숙은 사채를 빌렸던 사실을 숨겼다. 애들이 알면 상처받을 거야. 내가 다 짊어져야 해. 하지만 그 비밀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내가 정말 이 모든 걸 극복했나? 아니면 그냥 도망치고 있는 걸까? 어느 날 영숙은 찻집 문을 열고 한강을 바라보았다. 아침 안개가 강 위에 깔려 있었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화로에 불을 지피며 다짐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히지 않을 거야. 이 찻집은 내 새 삶의 시작이야. 그녀는 차를 우려내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오래된 민요였다. 달빛 아래 차를 마시면 마음이 맑아진단다. 그 순간 찻집 문이 열리고 낯선 손님이 들어왔다. 그는 중년의 남자였다. 낡은 코트를 입고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다. 영숙 씨, 여기 차가 맛있었다고 하던데 한 잔 부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차를 드릴까요?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손님이 그녀의 삶, 그리고 보름달 찻집의 운명을 바꿀 사람이라는 것을. 한강변의 보름달 찻집은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작은 안식처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버드나무 아래로 스며드는 햇살이 찻집의 나무 문을 비췄고 저녁이면 한강 물결 위로 반사된 노을이 창문을 붉게 물들였다. 김영숙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찻집 문을 열었다. 그녀는 화로에 불을 지피고 백자차 찻잔을 하나씩 닦으며 손님을 기다렸다. 그녀의 손길은 느리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무게와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영숙은 이제 일위은두 살이었다. 그녀의 삶은 45살에 남편을 잃고 빚더미에 앉았던 순간부터 완전히 바뀌었다. 사채업자의 협박, 손이 터질 때까지 김밥을 말았던 시장에서의 나날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이를 악물었던 시간들은 그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다. 하지만 보름달 찻집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다. 이곳에서 그녀는 단순히 차를 파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존재였다. 보름달은 처음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손님이 드물었다. 한강변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대부분은 세련된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점으로 향했다. 그래도 영숙은 낙심하지 않았다. 차는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거야. 천천히 기다리면 찾는 사람이 나타나게 마련이지. 그녀는 어머니에게 배운 말을 되새기며 차를 우려냈다. 첫 단골은 박상철 노인이었다. 78살에 그는 퇴직한 버스 기사로 한강변을 산책하다 우연히 찻집에 들어왔다. 박 노인은 투덜대는 말투와 달리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할머니,
여기 차가 뭐가 그리 특별하다고 소문이 났어? 한 잔 줘봐. 그는 툴툴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추억의 차를 내주었다. 차는 보성 홍채 계피와 말린 감귤 껍질을 살짝 더해 따뜻하고 향긋한 맛을 냈다. 박노인은 첫 모금을 마시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거 내가 젊었을 때 마셨던 맛이야. 어디서 이런 차를 구했어? 그는 감탄하며 물었다.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박노인, 차는 그냥 차가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서 내리면 옛날 생각이 나게 마련이죠. 그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그녀의 말에 박노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70년대에 서울 시내를 누볐을 때 버스는 에어컨도 없었어. 여름이면 땀으로 샤워하고 겨울이면 손이 꽁꽁 얼었지. 그래도 승객들이 고맙다고 인사할 때면 힘이 났어. 한 번은 한 아가씨가 버스에서 책을 떨어뜨렸는데 내가 주워줬더니 손편지를 써서 줬다니까. 그 편지 아직도 내 책상 서랍에 있어. 박노인은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영숙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가씨, 혹시 저 아니었을까요? 저도 그 시절 책을 들고 다녔거든요. 그녀의 농담에 박노인은 껄껄 웃었다. 하하, 영숙 씨가 그 아가씨였으면 내가 진작 알아봤지. 그날 이후 박노인은 매일 찻집에 들렀다. 그는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했고 곧 보름달은 노인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이순자 할머니는 영숙에게 특별한 손님이었다. 이 할머니는 근처 아파트에 혼자 사는 과부로 69살의 나이에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과 부드러운 말투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이 할머니는 항상 희망의 차를 주문했다. 차는 제주 녹차의 꿀과 생강을 더해 부드럽고 따뜻한 맛을 냈다. 그녀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다. 영숙 씨, 내 아들, 10년 전에 집을 나갔어. 내가 너무 엄하게 굴었나 봐. 큰 소리로 싸우고 그날 밤 짐을 싸서 떠났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살아만 있다면 좋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영숙은 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마디가 굵었다. 할머니, 아들은 분명 어딘가에서 할머니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기다리세요.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영숙의 말은 단순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영숙 씨, 고마워. 여기 오면 마음이 좀 가벼워져. 보름달은 단순한 찻집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공간이 되었다. 박노인과 이 할머니 외에도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최만성 노인은 퇴직한 공무원으로 젊은 시절 문학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평원의 차를 마시며 시를 읽곤 했다. 영숙 씨, 이 차 마시니까 옛날에 내가 썼던 시가 떠올라. 들어볼래? 그는 낡은 수첩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의 시는 한강의 물결과 사랑했던 아내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윤미경 아줌마는 57살로 찻집에서 가장 젊은 단골이었다. 그녀는 근처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퇴근길에 찻집에 들러 차를 마셨다. 영숙 할머니, 여기 오면 하루의 피로가 싹 풀려요. 할머니 차에는 무슨 마법이 있는 거예요? 그녀는 웃으며 물었다. 영숙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미경 씨, 마법은 차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대화에 있는 거 아닐까? 윤미경은 곧 영숙의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찻집의 허브차를 위해 자신의 꽃집에서 말린 꽃잎을 가져오곤 했다. 할머니, 이 라벤더랑 장미꽃잎 넣어보세요. 손님들 좋아할 거예요. 영숙은 그녀의 도움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차를 우려내며 동네 소식을 나누거나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경은 영숙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도 젊었을 때 힘들었어요. 남편이 바람피워서 이혼하고 혼자 꽃집 시작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살잖아요. 할머니 덕분에 더 힘을 내죠. 이런 대화들은 영숙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찻집을 열기 전까지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깨달았다. 내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만큼 나도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어. 보름달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희망을 나누는 커뮤니티였다. 하지만 영숙의 삶이 완전히 평온해진 것은 아니었다.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렸던 기억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가끔 한밤중에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 듯하면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다 갚았는데 왜 아직도 무서운 걸까? 그녀는 한강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그 공포는 그녀가 아이들에게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죄책감과 뒤엉켜 그녀를 더 무겁게 했다. 더 큰 문제는 가족과의 갈등이었다. 영숙의 큰아들 민수는 변호사로 성공했지만 어머니가 찻집에서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느 날 민수가 찻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정장 차림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다.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장사할 건가요?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영숙은 차를 내리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민수야, 엄마는 여기서 행복해. 이 찻집은 엄마 삶의 이유야.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민수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마, 우리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세요? 지은이도 그러던데 엄마가 너무 고집세다고. 그냥 우리 말 들어요. 민수의 말에 영숙의 가슴이 찌르르 아팠다. 민수야, 엄마가 너희 키우느라 고생한 건 후회 안 해. 하지만 이제 엄마도 나만의 삶을 살고 싶어. 영숙은 차분히 말했다. 하지만 민수는 한숨을 쉬며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영숙은 한강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겼다. 내가 정말 이기적인 걸까? 애들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민수와의 갈등은 영숙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겼다. 그녀는 찻집을 사랑했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두려웠다. 내가 이 찻집을 계속해야 하나? 아니면 애들 말대로 그만둬야 하나? 그녀는 밤마다 그 질문에 시달렸다. 그런 가운데 찻집에 새로운 손님이 나타났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중년의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머리에는 은빛이 섞여 있었다. 손에는 정교한 꽃무늬가 새겨진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다. 영숙 씨,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차를 판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영숙은 평온의 차를 내주며 물었다. 어디서 오셨어요? 낯이 익지 않네요. 남자는 자신을 강민호라고 소개하며 해외에서 오래 살다 최근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테이블에 앉아 나무 상자를 열고 작은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다. 영숙은 호기심이 생겼지만 묻지 않았다. 사람에겐 말하지 못할 사연이 있는 법이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민호는 차를 마시며 한강을 바라보곤 했다. 가끔은 영숙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영숙 씨, 이 차는 정말 마법 같아요. 마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의 말에 영숙은 웃으며 답했다. 그럼 자주 오세요. 차는 언제나 준비돼 있으니까. 민호의 등장은 찻집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었다. 박노인은 그를 보며 농담했다. 영숙 씨, 저 남자 뭔가 비밀이 많아 보이네. 혹시 옛날 첫사랑 아니야? 영숙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박노인, 그런 낭만적인 생각은 그만하세요. 그냥 차 마시러 온 손님이에요. 하지만 그녀도 민호의 나무 상자가 궁금했다.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편지? 사진? 아니면 더 큰 비밀? 보름달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동네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가끔 찾아왔다. 한 대학생은 할머니를 잃은 후 우울증에 시달리다 영숙의 희망의 차를 마시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이 차 마시니까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요. 따뜻했대요. 영숙은 그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그래, 언제든 와. 여기 문은 항상 열려 있어. 하지만 찻집의 인기가 커질수록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한강변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찻집 자리를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양복을 입은 남자가 찻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자신을 부동산 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말했다. 김영숙 씨, 이 자리 좋은데 월세 올려야겠어요. 아니면 계약 해지할 수도 있고요. 영숙은 당황했다. 여기 월세는 제가 꾸준히 내고 있어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죠? 남자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이 동네가 곧 바뀔 거예요. 고급 카페가 들어서면 더 돈이 될 테니까. 그 말은 영숙에게 큰 충격이었다. 보름달은 그녀의 삶의 전부였다. 이곳을 잃는다는 건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잃는 것과 같았다. 내가 또 뭘 잃어야 하나? 그녀는 한강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저녁 민호가 다시 찻집에 나타났다. 그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눈빛에는 무거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평원의 차를 주문한 뒤 한참 동안 말없이 강을 바라보았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 씨, 무슨 고민 있으신가요? 말하기 싫으시면 안 해도 괜찮아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나무 상자를 만지며 말했다. 영숙 씨,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용서를 구하고 싶었는데 너무 늦어버린 적이? 그의 말은 영숙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던 날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비밀을 숨긴 죄책감을 떠올렸다. 민호 씨,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죠. 하지만 말하지 못해도 마음으로 전하면 닿을 때가 있어요. 그녀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믿고 싶네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무 상자를 테이블에 두고 갔다. 영숙 씨, 이거 잠시 맡아주세요. 제가 곧 다시 올게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영숙은 상자를 받아들며 약속했다. 알겠어요, 민호 씨. 안전하게 보관할게요.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상자가 그녀와 보름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을. 한강변의 보름달 찻집은 이제 동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안식처로 자리 잡았다. 아침이면 버드나무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저녁이면 강물 위로 반사된 노을이 찻집 창문을 물들였다. 김영숙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문을 열고 화로에 불을 지폈다. 그녀의 손길은 느렸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루만지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72살의 영숙은 이제 단순한 찻집 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강변에서 희망을 나누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영숙의 마음은 무거웠다. 아들 민수와의 갈등은 그녀를 괴롭혔다. 민수는 어머니가 찻집에서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집에서 편히 지내라고 다그쳤다. 엄마,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그의 말이 영숙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게다가 부동산 개발업자의 월세 인상 요구는 보름달의 미래를 위협했다. 이곳을 잃으면 내 삶의 이유도 사라질 텐데. 영숙은 한강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손님 강민호의 등장은 그녀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낡은 코트를 입고 손에 꽃무늬 나무 상자를 든 그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한강을 바라보곤 했다. 그의 눈빛에는 말하지 못한 사연이 담겨 있었다. 영숙은 그의 비밀을 궁금해했지만 묻지 않았다. 사람은 때가 되면 이야기를 꺼내게 마련이야.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민호가 나무 상자를 맡기며 내가 없을 때만 열어달라고 한 말은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민호는 평소처럼 찻집에 들렀다. 그는 늘 앉던 창가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평온의 차를 주문했다. 차는 라벤더와 허브가 어우러진 부드러운 향을 풍겼다. 민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한강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나무 상자를 살짝 만지작거렸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민호 씨, 오늘 기분이 좀 나아 보이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이 차를 마시니까 잠시 마음이 가벼워져서요. 영숙 씨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차를 내리시는 거죠?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비법은 간단해요. 차를 우릴 때 손님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차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영숙 씨,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용서를 구하고 싶었는데 너무 늦어버린 적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영숙은 그의 눈빛에서 깊은 후회를 읽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던 날들, 아이들에게 비밀을 숨긴 죄책감이 떠올랐다. 민호 씨,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죠. 영숙은 차분히 말했다. 저도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후회가 되죠. 그래도 마음으로 전하면 언젠가 닿을 때가 있어요. 그녀의 말은 자신에게 하는 다짐 같았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게 믿고 싶네요. 영숙 씨, 고마워요. 그날 민호는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다. 그는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다. 영숙은 멀리서 그를 지켜보았다. 저 사람은 뭘 그렇게 쓰는 걸까? 그 상자엔 뭐가 들어있는 걸까? 그녀의 호기심은 커져갔다. 하지만 그녀는 묻지 않았다. 때가 되면 말해줄 거야.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차를 우려냈다. 민호의 방문은 보름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단골 손님들도 그를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박상철 노인은 농담을 던졌다. 영숙 씨, 저 남자 뭔가 사연이 많아 보이네. 혹시 옛날 연인 아니야? 영숙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박노인, 또 그 낭만적인 상상 시작이시네요. 그냥 차 마시러 온 손님이에요. 하지만 박노인의 농담은 찻집에 웃음을 가져왔다. 이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희망의 차를 마시며 아들 이야기를 꺼냈다. 영숙 씨, 요즘 꿈에서 아들을 자주 봐. 어디선가 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영숙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그 꿈이 좋은 징조일 거예요. 아들은 분명 어딘가에서 할머니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최만석 노인은 평온의 차를 마시며 새로운 시를 읽어주었다. 영숙 씨, 이거 어때? 한강은 흐르고 세월은 머물러 내 마음은 아직 그대 곁에. 그의 시는 아내를 이르른 후의 그리움을 담고 있었다. 영숙은 박수를 치며 말했다. 최 노인, 그 시 책으로 내셔도 되겠어요. 최 노인은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윤미경 아줌마는 찻집에 말린 꽃잎을 가져왔다. 할머니, 이 카모마일 넣어보세요. 손님들 좋아할 거예요. 그녀는 영숙과 함께 새로운 차 레시피를 만들며 즐거워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미경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할머니, 저도 젊었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하고 혼자 꽃집을 시작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살잖아요. 할머니 덕분에 더 힘을 내요. 이런 순간들은 영숙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내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만큼 나도 그들로부터 힘을 얻고 있어. 그녀는 찻집이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공간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워. 민수와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어느 날 민수가 다시 찻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정장 차림으로 들어오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지은이도 같이 밥 먹자고 했어요. 그리고 찻집 그만두는 거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영숙은 차를 내리던 손을 멈췄다. 민수야, 엄마가 여기서 행복하다고 했잖아. 왜 자꾸 그만두라고 하는 거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우리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세요? 지은이도 그러던데 엄마가 너무 고집세다고. 우리 말 좀 들어요. 그의 말이 영숙의 가슴을 찔렀다. 민수야, 엄마가 너희 키우느라 고생한 건 후회 안 해. 하지만 이제 엄마도 나만의 삶을 살고 싶어. 영숙은 단호히 말했다. 민수는 화가 난 듯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영숙은 한강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겼다. 내가 정말 이기적인 걸까? 애들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민수와 지은이에게 사채업자 이야기를 숨긴 것이 잘못이었는지 고민했다. 애들이 알면 상처받을 거야. 하지만 계속 숨기는 것도 내가 도망치는 거 아닐까? 그녀는 한강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찻집의 또 다른 위협은 부동산 개발업자였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다시 찾아와 월세 인상을 압박했다. 김영숙 씨, 이 자리 너무 아깝게 쓰고 있어요. 고급 카페로 바꾸면 훨씬 돈이 될 텐데. 그의 말은 영숙을 불안하게 했다. 여기 월세는 제가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죠? 영숙은 단호히 물었다. 남자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곧 이 동네가 바뀔 겁니다. 결정 잘 하세요. 영숙은 그날 밤 찻집 문을 닫고 한강변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이곳을 잃으면 내 삶의 이유도 사라질 텐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런 가운데 민호가 다시 찻집에 나타났다. 그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눈빛에는 무거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평온의 차를 주문한 뒤 한참 동안 말없이 강을 바라보았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 씨, 무슨 고민 있으신가요? 말하기 싫으시면 안 해도 괜찮아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나무 상자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영숙 씨, 이걸 잠시 맡아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제가 여기 없을 때만 열어보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영숙은 당황했다. 민호 씨,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없나요? 걱정돼요.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영숙 씨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 상자를 받아들었다. 알겠어요, 민호 씨. 약속할게요. 안전하게 보관할게요.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고마워요, 영숙 씨. 곧 다시 올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찻집을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초라해 보였다. 민호가 떠난 후 영숙은 나무 상자를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상자는 작았지만 묵직했다. 꽃무늬는 오래된 것처럼 보였고 손으로 만지니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여기엔 뭐가 들어있는 걸까? 편지? 사진? 아니면 더 큰 비밀? 영숙의 호기심은 커져갔다. 하지만 그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자를 찻집에 작은 선반에 올려놓았다. 그날 밤 영숙은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민호의 질문, 용서를 구하고 싶었는데 너무 늦어버린 적이 있나요? 가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던 날들, 아이들에게 비밀을 숨긴 시간들. 내가 정말 그 모든 걸 극복했나? 아니면 그냥 잊으려고 애쓰는 걸까? 그녀는 한강의 물결에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민호의 나무 상자가 이순자 할머니의 잃어버린 아들과 연결된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이 보름달 찻집과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한강변의 보름달 찻집은 여전히 고요한 안식처였다.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강물은 잔잔히 빛났다. 하지만 김영숙 할머니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아들 민수와의 갈등, 부동산 개발업자의 월세 인상 압박, 그리고 강민호가 맡긴 나무 상자의 비밀은 그녀를 밤잠 못 이루게 했다. 72살의 영숙은 한강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내가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을까? 이 찻집을 지킬 수 있을까? 민호는 며칠째 찻집에 나타나지 않았다. 영숙은 그가 맡긴 나무 상자를 선반 위에 올려놓고 약속대로 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 내가 없을 때만 열어달라는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민호 씨,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영숙은 궁금했지만 그의 부탁을 지키기 위해 상자를 건드리지 않았다. 어느 가을 아침, 민수가 다시 찻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정장 차림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며 단호히 말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지은이도 같이 밥 먹자고 했어요.
그리고 이 찻집 진짜 그만두셔야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영숙은 차를 내리던 손을 멈췄다. 민수야, 엄마가 여기서 행복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왜 자꾸 그만두라고 하는 거니?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세요? 지은이도 그러던데 엄마가 너무 고집 세다고. 우리 말 좀 들어요. 그의 말이 영숙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수야, 엄마가 너희 키우느라 고생한 건 후회 안 해. 하지만 이제 엄마도 나만의 삶을 살고 싶어. 이 찻집은 엄마의 꿈이야. 민수는 화가 난 듯 고개를 저었다. 꿈? 엄마, 이게 무슨 꿈이에요? 허름한 찻집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우리가 엄마한테 잘해 드릴게요. 그냥 우리 집으로 와요. 그의 말은 영숙을 더 아프게 했다. 민수야, 너는 엄마가 뭘 원하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영숙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민수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영숙은 한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정말 이기적인 걸까? 애들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다.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던 날들, 아이들에게 비밀을 숨긴 죄책감. 내가 민수와 지은이에게 솔직히 말해야 하나? 하지만 그걸 알면 애들이 상처받을 텐데. 같은 날 오후 부동산 개발업자의 직원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서류를 들고 와서 차갑게 말했다. 김영숙 씨, 월세를 2배로 올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계약 해지해야겠어요. 이 자리, 고급 카페로 바꾸면 훨씬 낫죠. 영숙은 당황했다. 월세는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죠? 남자는 비웃듯 말했다. 이 동네가 곧 바뀔 겁니다. 결정 잘 하세요. 영숙은 그날 밤 찻집 문을 닫고 한강변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이곳을 잃으면 내 삶의 이유도 사라질 텐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단골 손님들, 박상철 노인, 이순자 할머니, 최만성 노인, 윤미경 아줌마. 얼굴이 떠올랐다. 이 사람들한테까지 상처를 줄 순 없어.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날 밤 영숙은 민호의 나무 상자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약속을 지키려 했지만 그의 부재와 떨리는 목소리가 마음을 흔들었다. 민호 씨가 말한 용서는 뭘까? 이 상자에 그 답이 있을까?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였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통의 편지, 그리고 빛바랜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에는 한강변에서 웃고 있는 4사람의 가족이 찍혀 있었다. 젊은 여성이 이순자 할머니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영숙은 숨을 멈췄다. 이건 이 할머니의 가족? 편지를 펼치자 민호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영숙 씨께 저는 강민호, 이순자 할머니의 아들입니다. 10년 전 어머니와 큰 싸움을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제가 잘못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일본에서 요리사로 일하며 어머니를 잊으려 했지만 매일 후회했죠. 어머니가 영숙 씨 찻집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이 일기장은 어머니께 드리지 못한 편지들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용서할 수 있다면 이걸 전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제가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영숙 씨의 평온의 차는 제게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호.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이순자 할머니의 외로운 눈빛,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떠올랐다. 이 할머니가 이걸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민호 씨는 왜 돌아오지 않는 걸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녀는 일기장을 덮고 상자를 다시 닫았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이순자 할머니를 찻집으로 초대했다. 희망의 차를 내주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누군가가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건넸다. 이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아들의 글씨를 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엄마, 미안해요.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사랑해요. 이 할머니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흐느꼈다. 영숙 씨, 우리 아들이 살아있어? 날 용서하고 싶어 해. 영숙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아들은 분명 돌아올 거예요. 기다리세요. 그 순간 영숙은 결심했다. 민수와도 솔직히 이야기해야 한다. 내가 비밀을 숨긴 게 잘못이었어. 이제 숨기지 않을 거야. 그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이번 주말에 와줄래? 한강변의 보름달 찻집은 가을 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빛을 뿜어냈다. 버드나무 잎이 강물 위로 떨어지고 저녁 노을이 창문을 붉게 물들였다. 김영숙 할머니는 화로에 불을 지피며 차를 준비했다. 72살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강민호의 나무 상자를 열고 이순자 할머니에게 아들의 일기장을 전한 후 영숙은 새로운 결심을 했다. 이제 숨기지 않을 거야. 민수와도 나 자신과도 솔직해져야 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워. 부동산 개발업자의 월세 인상 압박은 보름달의 미래를 위협했다. 그리고 민수와의 갈등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영숙은 한강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민수야, 엄마가 너에게 모든 걸 말할 수 있을까? 네가 이해해 줄까? 주말 아침 민수가 찻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에는 짜증 대신 걱정이 묻어 있었다. 엄마, 무슨 할 이야기가 있으신 거예요? 또 찻집 계속하겠다고 고집 부리시려고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망설이는 듯했다. 영숙은 차분히 평온의 차를 내주며 말했다. 민수야, 앉아. 엄마가 너한테 숨겼던 이야기가 있어.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영숙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민수야,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집은 큰 빚을 지고 있었어. 엄마는 너희를 키우기 위해 시장에서 김밥을 팔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지. 그래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수는 눈을 크게 떴다. 사채? 엄마, 그게 무슨? 영숙은 말을 이었다. 그 사람들은 엄마를 협박했어. 한밤중에 집 앞에 와서 전화하고 너희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했지. 엄마는 무서웠지만 너희를 지키기 위해 버텼어. 그 비밀을 너와 지은이에게 숨긴 게 엄마의 가장 큰 후회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슬픔이 교차했다. 엄마,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셨어요? 우리가 같이 고생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너희가 상처받을까봐 그랬어. 하지만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 민수야, 엄마는 이 찻집에서 행복해. 여기서 사람들을 돕는 게 엄마의 삶이야. 이해해 줄래?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그냥 엄마가 힘들게 사는 게 싫어졌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영숙을 끌어안았다. 이제부터 자주 올게요. 찻집도 지킬 수 있게 제가 도울게요. 영숙은 민수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민수야. 같은 날 오후 이순자 할머니가 찻집으로 왔다. 그녀는 민호의 일기장을 손에 들고 있었다. 영숙 씨, 이걸 읽고 나서 매일 꿈에서 아들을 봐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기다릴 수 있어. 그녀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다.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희망의 차를 내주었다. 할머니, 아들은 분명 돌아올 거예요. 믿으세요. 그 순간 찻집 문이 열렸다. 강민호였다. 그는 낡은 코트를 입고 머리는 더 흐트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결심으로 가득했다. 이순자 할머니는 그를 보고 숨을 멈췄다. 민호, 너 정말 너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할머니는 민호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아들아, 살아있구나. 엄마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두 모자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이 할머니, 이제 마음이 가벼우시죠?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숙 씨,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민호는 영숙에게 고개를 숙였다. 영숙 씨, 그 상자를 어머니께 전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당신의 차가 제게 힘을 줬어요. 영숙은 미소를 지었다. 민호 씨, 돌아와줘서 다행이에요. 이제 어머니와 행복하세요. 민호와 이 할머니의 재회 소식은 동네에 빠르게 퍼졌다. 박상철 노인, 최만성 노인, 윤미경 아줌마 등 단골 손님들이 찻집에 모여 축하했다. 박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영숙 씨, 이 찻집은 진짜 마법이 있어. 사람들 마음을 이어주잖아. 윤미경은 카모마일 꽃잎을 가져오며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특별한 차 내리셔야겠어요. 축하 파티용으로요. 영숙은 단골들의 따뜻함에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이 찻집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그녀는 한강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업자의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영숙은 민수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민수야, 엄마 찻집을 지킬 수 있게 네가 좀 도와줄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제가 변호사잖아요. 계약서 검토하고 협상해 볼게요. 그날 밤 영숙은 찻집 문을 닫고 한강변에 섰다. 달빛이 강물 위로 반짝였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 사채업자, 비밀, 고통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는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듯 나도 치유되고 있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민수와의 대화, 민호와 이 할머니의 재회는 영숙에게 용기를 주었다. 이제 숨기지 않고 살아갈 거야. 이 찻집은 내 삶의 증거야. 그녀는 한강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한강변의 보름달 찻집은 가을이 깊어지며 더욱 따뜻한 빛을 뿜어냈다. 버드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강물은 달빛 아래 매엽층이 은빛으로 반짝였다. 김영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여느 때처럼 화로에 불을 지피고 백자 찻잔을 닦았다. 72살의 그녀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아들 민수와의 솔직한 대화, 이순자 할머니와 강민호의 재회는 그녀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업자의 위협은 여전히 보름달의 미래를 불안하게 했다. 영숙은 한강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찻집은 내 꿈이자 이곳 사람들의 안식처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민수의 도움과 단골 손님들의 응원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부동산 개발업자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다. 어느 날 양복 차림의 직원이 다시 찾아와 최후 통첩을 했다. 김영숙 씨, 다음 주까지 월세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입니다. 이 자리 고급 카페로 바꾸는 게 낫죠? 영숙은 단호히 대답했다. 이 찻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단골 손님들에게 상황을 털어놓았다. 박상철 노인, 최만성 노인, 이순자 할머니, 윤미경 아줌마, 그리고 민호까지 모두 모였다. 박 노인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영숙 씨, 이 찻집은 우리 동네 보물이야. 우리가 지킬 거야. 윤미경은 아이디어를 냈다. 동네 주민들한테 서명운동을 제안해 볼까요? 이 찻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리자고요. 민수는 변호사로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개발업자와 협상할 계획을 세웠다. 엄마, 제가 법적으로 막아볼게요. 그리고 서명운동도 적극 도울게요. 영숙은 단골들의 따뜻한 마음과 민수의 지원에 눈물이 글썽겼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못 버텼을 거예요. 다음 날, 윤미경은 동네에 전단지를 돌렸고 이순자 할머니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찻집의 가치를 알렸다. 박 노인과 최 노인은 한강변을 걸으며 사람들에게 서명을 부탁했다. 이 찻집은 그냥 찻집이 아니에요. 사람들 마음을 이어주는 곳이죠. 박 노인의 말에 많은 이들이 동의했다. 며칠 만에 수백 명의 서명이 모였다.
민수는 서명운동을 이끌며 어머니의 찻집이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어느 날 그는 영숙과 단둘이 찻집에 앉아 평온의 차를 마셨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 찻집이 엄마한테 그리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영숙은 민수의 손을 잡았다. 민수야, 네가 이해해줘서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우리 가족, 이제 서로 숨기는 거 없이 살아보자.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 지은이도 곧 올 거예요. 우리 셋이 같이 밥 먹어요. 그리고 이 찻집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그 주말 지은이가 찻집에 왔다.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로 바빠 자주 오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그 힘든 시간들을 우리한테 왜 말 안 하셨어요? 우리가 같이 이겨냈을 텐데. 영숙은 지은이를 안으며 말했다. 이제 다 괜찮아, 지은아.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가족의 화해는 영숙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한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서명운동은 동네를 넘어 지역 뉴스에 보도되었다. 보름달 찻집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공간이라는 이야기가 퍼지며 더 많은 이들이 지지했다. 민수는 개발업자와의 협상에서 계약의 불공정 조항을 지적하며 월세 인상을 막았다. 결국 개발업자는 물러섰다. 김영숙 씨, 당신 찻집은 정말 대단하군요. 계속하세요. 그들은 마지못해 계약을 유지했다. 영숙은 단골들과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이순자 할머니는 민호와 함께 와서 말했다. 영숙 씨, 당신 덕분에 우리 아들을 되찾았어요. 이 찻집은 우리 모두의 집이에요. 민호는 새로운 차 레시피를 제안하며 웃었다. 영숙 씨, 제가 일본에서 배운 차 우리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박노인은 추억의 차를 마시며 농담했다. 영숙 씨, 이제 이 찻집은 서울 명물이야. 다음엔 나도 시 낭송회 열자고. 최만석 노인은 새로운 시를 읽으며 분위기를 띄웠다. 윤미경은 꼬집프로 장식한 차를 내놓으며 말했다. 할머니, 우리 같이 새 메뉴 만들어요. 이 찻집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축하 파티가 끝난 후 영숙은 찻집 문을 닫고 한강변에 섰다. 보름달이 강물 위로 빛났다.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다. 남편의 죽음, 사채업자의 협박, 아이들을 위해 이를 악물었던 날들. 하지만 이제 그 상처들은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듯 나도 치유됐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영숙은 어머니가 가르쳐준 민요를 흥얼거렸다. 달빛 아래 차를 마시면 마음이 맑아진단다. 그 순간 민수가 다가왔다. 엄마, 오늘 진짜 멋지셨어요. 이 찻집 앞으로도 쭉 이어가세요.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수야, 이 찻집은 엄마의 삶이야. 그리고 너희와 이곳 사람들의 사랑이야. 한강은 조용히 흘렀다. 영숙은 달빛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인생은 차 한 잔 같아 쓰디쓸 때도 있지만 사랑을 담으면 달콤해지지. 보름달 찻집은 이제 단순한 찻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과 치유의 상징이었다.